해는 서산 너머로 핏빛 꼬리를 감추고 어둠이 검은 먹물처럼 마을 어귀를 덮쳐오는 시각이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자풀이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난 폐가 한 채가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참혹한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곡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마을의 장정들조차 대낮에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금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흉한 정막을 깨고 사그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은 허름한 갓을 쓰고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벼슬길에는 뜻이 없고 오직 기이한 이야기와 숨겨진 사연을 쫓아 팔도를 유람하는 기인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보침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었고 한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호리병이, 다른 한 손에는 자그마한 찻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진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저 미친 양반이 기어이 저길 들어가는구만. 오쯧쯧.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주검으로 실려 나오겠어.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으나 윤선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귀신이 나온다는 그 흉가에 사가 빠진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그덕거리는 괴성을 지르며 열리자 마당 가득 차 있던 냉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선비의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된 기와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앉아 밤하늘의 달빛을 그대로 들이고 있었고 돛돌 틈새로 자라난 쑥대밭은 마치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은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안광처럼 번뜩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발을 떼지 못할 광경이었으나 윤선비는 태연히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과객이 목을 좀 축이고자 하니 잠시 쉬어가도 되겠소. 그의 목소리는 낭랑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썩은 나무 기둥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소리만이 수웅하고 울릴 뿐이었습니다. 윤선비는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쌓인 먼지를 소매로 툭툭 털어내고는 들고 온 찻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찜을 풀어 호리병과 잔 2개를 꺼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흉가의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방 안의 어둠이 그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윤선비는 개의치 않고 호리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톡 쏘는 탁주 냄새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밀어내며 대청마루에 퍼졌습니다. 살아생전엔 억울한 일이 많았을 터인데 죽어서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으니 얼마나 외롭겠소. 내 비록 가진 것은 이 술 한 병뿐이나 오늘 밤은 그대와 대작이나 한번 해보려 하오. 그는 자신의 잔에 술을 채우지 않고 먼저 맞은편 빈자리에 놓인 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찰랑거리는 술 위로 달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잔을 채워 홀짝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을의 불빛마저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겼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멈췄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겼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절대적인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비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서리기 시작했고 등잔불도 없는 어두운 대청마루에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아무도 없어야 할 빈자리의 어둠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짙은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도포 자락처럼 흐릿한 연기가 뭉치더니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무언가가 윤선비의 맞은편에 다리를 틀고 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선비는 술잔을 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그 검은 형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셨소.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맞은편에 놓인 술잔 속의 술이 미세하게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 마치 누군가 입을 대고 마시려는 듯 수면이 일렁인 것입니다. 동시에 귓가를 스치는 듯한 혹은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쇳소리 같기도 하고 물먹은 솜처럼 축축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보이나 산 사람의 성대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한과 고통이 응축되어 터져나오는 저승의 문턱에서 맴도는 자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만 듣고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을 터이나 윤선비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느껴집니다. 그대의 한이 서린 냉기가 내 뼛속까지 스며드는구려. 자, 한 잔 드시오. 빈속을 달래야 이야기도 나올 것 아니겠소. 선비가 잔을 들어 권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 술잔이 스스로 공중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투명한 손이 잔을 쥐기라도 한 듯 허공에 뜬 술잔은 천천히 기울어졌고 술은 바닥으로 쏟아지는 대신 허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꿀꺽 꿀꺽. 목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흉가를 울렸습니다. 우술잔이 다시 탁자 위에 놓이자 흐릿하던 검은 형체가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얼굴, 횡하니 뚫린 눈구멍, 그리고 목부터 배까지 붉은 선혈이 낭자한 끔찍한 몰골의 사내가 선비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지만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오. 쓰구나. 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턱관절이 기이하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승의 술인이 쓴 것이 당연하지요. 저승의 술은 달달합니까? 윤선비의 농담 섞인 되물음에 귀신의 횡한 눈구멍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눈물은 탁자 위로 떨어져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귀신은 앙상한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목이 타서 할 수가 없었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다들 비명만 지르고 도망갔지 내가 듣겠습니다. 밤은 길고 술은 넉넉하니 그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아 보시오. 누가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소. 윤선비가 다시 술병을 기울여 귀신의 빈잔을 채웠습니다. 쪼르륵 술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귀신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몸을 부르르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흉가의 기둥이 뒤틀리는 소리가 나고 닫혀있던 방문들이 쾅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분노가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늘이었지. 이 마을 사또가 내 철을 탐내어 귀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히 흉흉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가족 몰살 사건 뒤에 관아의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촛불도 없는 어둠 속을 휘저었습니다. 흉가 밖의 나무들이 귀신의 머리채처럼 흩날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비와 귀신, 산자와 죽은 자의 기이한 술자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붉은 입술이 달싹거릴 때마다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귀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윤선비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흉가를 감싼 어둠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흉가를 감싸고 있던 공기의 흐름이 10년 전 그날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습니다. 덜그럭거리던 귀신의 턱관절이 진정되자 그 횡한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쇳소리가 섞인 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학문을 논하고 시를 읽던 기품 있는 사내의 침통한 음성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진사라 하오. 집의 주인이었지. 윤선비가 따르던 술잔에 술이 넘쳐 탁자를 적셨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탁자 위로 흐른 술이 마치 핏물처럼 번져나가며 윤선비의 눈앞에는 기이한 환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기둥에는 윤기 흐르는 오칠이 입혀지고 찢어진 창호지 위로 화려한 문살이 되살아났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던 천장에는 붉은 비단 등롱이 내걸려 대나처럼 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김진사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날의 광경이었습니다. 환영 속의 김진사는 지금의 끔찍한 몰골과는 달리 옥색 도포를 입고 갓을 반듯하게 쓴 준수한 사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단아한 자태의 여인이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아끼던 아내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이 고을의 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연신 민씨 부인의 고운 자태를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또는 축하를 핑계로 관아의 포졸들을 이끌고 내 집에 들이닥쳤소.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는 내게 술을 권하는 척하며 내 처에게 수청을 들라 명했지. 윤선비의 귓가에 환영 속 사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허, 김진사, 자네 부인의 술 따르는 솜씨가 그리 좋다던데 이 고을의 수령인 내게도 한 잔 올림이 마땅치 않은가? 환영 속에 김진사가 정색하며 사또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사또, 어찌 사대부의 아내에게 기생이나 할 법한 짓을 강요하십니까?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즐거웠던 연회의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법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소. 내가 거절하자 놈은 본색을 드러냈소. 역모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내 처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지. 환영 속의 장면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또의 눈짓에 숨겨두었던 칼을 뽑아든 포졸들이 연회장으로 난입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곱게 차려진 잔치상은 엎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아내를 등 뒤로 숨기며 맨손으로 포졸들에게 맞섰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윤선비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번쩍 섬광과 함께 붉은 선혈이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김진사의 목에서부터 배까지 길게 그어진 상처는 바로 그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윤선비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환영 속 김진사가 피를 뿜으며 쓰러지자 민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시신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피 묻은 손으로 민씨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독한 것. 내 지아비가 황천길을 갔으니 이제 내가 나를 모시면 그만이다. 민씨 부인은 사또의 손을 뿌리치고는 깨진 술병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비록 힘없는 여인이나 짐승 같은 내 놈의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지아비를 따라가겠다. 그녀는 주저없이 깨진 병 조각을 자신의 목에 꽂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얀 소복이 붉게 물들어가며 민씨 부인은 김진사의 시신 위에 겹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현실의 흉가 귀신의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탁자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윤선비의 눈앞에 펼쳐지던 화려한 연회장의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다시금 폐가의 적막과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만은 여전했습니다. 놈들은 우리 부부의 시신을 수습해주기는커녕 이 집마당 우물 속에 던져 넣고는 돌과 흙으로 메워버렸소. 그리고는 도적대가 들어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불이 났다고 소문을 냈지. 귀신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흉가의 문짝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친 원혼의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바닥의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시신이 아직도 우물 속에 있단 말이오. 윤선비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귀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차가운 물속과 돌무더기 아래서 10년을 갇혀 있었소. 내 처의 뼈와 내 뼈가 뒤엉킨 채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놈은 그 뒤로 승승장구하여 더 높은 벼슬을 얻으려 하고 있소. 이 원한을, 이 뼈에 사무친 원한을 어찌 갚는단 말이오. 귀신의 절규가 흉가를 울렸습니다. 천장의 낡은 석가래에서 흙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을 광경이었지만 윤선비는 태연히 술병을 들어 자신의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술을 바닥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고수레를 하듯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김진사, 그대의 이야기는 내 뼈에도 사무치는구려.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런 불의를 보고만 있겠소. 윤선비의 눈빛이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각근을 고쳐 매며 귀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비록 미천한 선비이나 그대의 억울함을 풀고 저승길 편히 가도록 돕겠소. 허나 산자의 법도로 그 자를 심판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오. 그 우물의 위치를 내게 정확히 알려주시오. 귀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휑한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았으나 모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복수를 약속한 이는 윤선비가 처음이었습니다. 귀신은 앙상한 손가락을 들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바닥 및 구들장 아래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바로 이 방 아래에 있소? 놈들이 우물을 메운 뒤 그 위에 별채를 지어 봉인해버린 것이지.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는 바로 이 발밑에 내 아내와 내가 있소? 윤선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방석 아래 깊고 차가운 어둠 속에 처참하게 살해당한 두 구의 시신이 10년간 묻혀 있었다니. 선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소.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지 않겠소?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리다. 윤선비는 품속에서 낡은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내가 통했다는 증표가 필요하오. 10년 전 그날 사또가 썼던 칼이나 그가 남긴 물건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그것이 놈의 숨통을 끊을 올가미가 될 것이오. 밤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흉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원혼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서늘하고도 비장한 신호였습니다. 윤선비의 붓굿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사또를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손님으로 맞이한 간 큰 선비, 윤 씨의 기상천외한 복수극은 이제 막 닻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새벽녘,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스며들자 지난밤에 그 화려했던 잔치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윤선비의 눈앞에 남은 것은 썩어 문드러진 마루장과 거미줄이 처진 앙상한 석가래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보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웃음 짓던 김진사 내외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그 참혹한 환영을. 그리고 그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곳, 바로 자신이 밤새 깔고 앉아 술잔을 기울였던 그 차가운 구들장 밑을 윤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그는 보찜에서 정갈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챙겨온 청주 한 잔을 올렸다. 김진사, 자네의 억울함이 내 오장육부를 뒤흔드는구려. 내 비록 지나가는 과객이나 글 읽는 선비로서 불의를 보고 눈을 감는다면 어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겠는가. 부디 저승길을 잠시 미루고 내 붓굿에 머물러 주시게. 절을 2번 올린 윤선비는 각근을 단단히 고쳐매고 폐가를 나섰다. 마을로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으나 거침이 없었다. 마을은 겉보기에 평온했다. 안악들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농부들은 논으로 향했다. 허나 윤선비의 예리한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긴장감을 포착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입은 무거웠다. 10년 전 김진사 댁이 몰락하고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 이후로 이 마을에서 진실은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 윤선비는 곧장 관하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저작거리 한복판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대낮부터 술상을 청한 그는 짐짓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객기를 부리기 시작했다. 기복의 주모. 어젯밤 내가 윗마을 폐가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아는가? 허허. 10년 전에 죽었다던 김진사가 옥색 도포를 차려입고 나를 기다리더군. 그 부인이 차려준 안주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의 낯빛이 일순간 흑빛으로 변했다. 숟가락질을 하던 노인의 손이 멈췄고 국밥을 나르던 주모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구석자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늙은 보찜 장수 하나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윤선비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공포, 그것은 침묵을 강요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미친 선비가 귀신과 술을 마시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관아의 담장을 넘었다.
사또가 윤선비를 부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관아의 동헌마루, 호피가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사또는 윤선비가 지난밤 환영 속에서 보았던 그 탐욕스러운 얼굴 그대로였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주름은 늘고 배는 기름졌으나 눈매의 서린 도끼는 여전했다. 내 놈이 요망한 혓바닥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그 선비냐? 죽은 김진사를 만났다니 내 앞에서 그 망령된 소리를 다시 한번 짓거려 보아라. 사또의 호통에도 윤선비는 태어냈다. 그는 읍을 하고 정중히 청했다. 사또 나으리, 소생은 그저 붓을 놀려 시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는 한량입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 헛소리를 하였나 봅니다. 허나 그 꿈에서 본 풍경이 하도 기이하여 시 한 수를 지어 바치고 떠나고자 하니 지필묵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지필묵을 내주었다. 윤선비는 붓을 잡았다. 먹을 듬뿍 찍은 붓끝이 화선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먹향이 진하게 퍼져나갔다. 윤선비는 글씨를 쓰는 대신 그림을 그렸다. 화려한 모란꽃 한 송이였다. 그러나 그 모란은 검은 먹물이 아닌 붉은 주사를 섞은 먹으로 그려졌다.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붉은 모란. 그리고 그 꽃잎 아래 희미하게 그려진 것은 깨진 술병과 엎어진 밥상이었다. 그림 옆에 쓴 화제는 이러했다. 별표 탐화봉접이 꽃을 꺾으니 꽃잎마다 붉은 피가 서리네. 구들장 및 차가운 흙 속에 묻힌 향기는 1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맴도는구나. 별표 사또가 그림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쥐고 있던 부채가 바르르 떨렸다. 10년 전 자신이 김진사의 아내를 탐하려다 거절당하자 잔치상에서 칼을 휘둘렀던 그날의 기억. 시신을 안방 구들장 밑에 안매장하고 집을 폐가로 만들어버린 그 비밀을 이 낯선 선비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놈. 이것이 무슨 뜻이냐? 사또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윤선비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붓을 내려놓았다. 꽃이 아름다워 그렸을 뿐인데 어찌하여 그리 놀라십니까? 혹 이 붉은 꽃이 사또 나으리의 눈에는 다른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사또는 말문이 막혔다. 당장이라도 저놈을 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게다가 저 선비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너무나도 담대했다. 사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러가라 손짓했다. 관아를 나선 윤선비의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렀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왔으나 아직 증거는 없었다. 사또의 반응으로 확신은 얻었으나 시신을 발굴하려면 명분이 필요했다. 그때였다. 관아 옆 좁은 골목길 어귀, 낡은 갓을 쓴 노인이 윤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까 주막구석에서 황급히 자리를 떴던 그 늙은 보찜 장수였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는 장사꾼이 아니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고 눈빛은 깊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비님, 정말로 김진사 나으리를 보셨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선비는 노인을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그렇소. 그분들은 아직도 차가운 방바닥 아래에서 울고 계시오. 노인장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게요. 노인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10년 전 관아의 형방비장으로 일했던 자였다. 사또의 협박에 못 이겨 시신을 묻고 그 피 묻은 칼을 숨긴 당사자였다. 죄책감에 시달려 관아를 도망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김진사의 귀신 소문을 듣고 이끌리듯 돌아온 것이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날 밤 사또 놈이 휘두른 칼. 제가 숨겼습니다. 그 칼이 어디 있소? 윤선비의 물음에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을 입구.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그 나무의 옹이 구멍 깊숙한 곳에 피 묻은 칼과 사또의 옥관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윤선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 살아있는 증인과 물증을 모두 확보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사또의 목을 조르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사또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위이니? 아니었다. 관아 쪽에서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또가 기어이 자객을 보낸 것이다. 윤선비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노인장,
살아서 속죄하고 싶다면 나를 따르시오. 오늘 밤 이 마을에 썩은 고름을 터뜨릴 것이오. 밤바람이 차가워졌다. 윤선비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부드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칼끝의 승부로 치닫고 있었다. 밤바람이 맵싸하게 불어닥쳐 옷깃을 파고드니 이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토해내는 비탄의 숨결이었습니다. 윤선비는 거대한 느티나무 옹이 구멍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이끼의 감촉 사이로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달빛에 비춰보니 검붉게 녹이 쓴 단도와 옥관자 하나가 서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바로 김진사를 찌른 흉기이자 사또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나무 위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핏방울이었습니다. 윤선비가 고개를 들자 나뭇가지 사이로 목이 꺾인 채 그를 내려다보는 희끄무레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김진사의 원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타오르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단도를 품에 안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십시다. 그대의 억울함을 씻고 내 술상 값을 받아내야겠습니다. 윤선비가 마을로 내려오자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사또의 폭정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들의 선두에 서서 관아의 육중한 대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네 이놈. 사또는 듣거라. 하늘이 지켜보고 땅이 기억하는 죄를 어찌 감출 수 있다 생각했느냐. 윤선비의 호통이 관아의 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술판을 벌이던 사또는 기겁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이 아닌 공포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베어라. 감히 관아에 난입하다니 영무다. 모두 죽여라. 사병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밤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달빛을 삼켰고 관아 마당에 세워진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훅 하고 꺼져버린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자 어디선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목을 내놓거라. 바람이 멈추고 정적 속에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하나가 대청마루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산발한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쓴 김진사의 원혼이었습니다. 그의 목은 반쯤 잘려 덜렁거리고 있었고 두 눈은 오직 사또만을 향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도망쳤습니다. 사또는 뒷걸음질 치다 병풍을 무너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의사, 살려주게. 네, 내가 잘못했네. 김진사. 제발. 원혼은 대답 대신 길게 늘어진 팔을 뻗어 사또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에 사또가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선비는 품에서 녹슨 단도와 옥관자를 꺼내 사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내 놈이 저지른 죄의 증거다. 이승의 법으로 심판하기 전에 저승의 법이 먼저 너를 부르는구나. 김진사의 원혼이 사또의 몸을 휘감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습니다.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춤을 추듯 사또의 옷가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의 몸에는 김진사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자상의 흔적들이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또는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져 죽은 것입니다. 그제야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달빛이 비추었습니다. 김진사의 원혼은 서서히 본래의 선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피 묻은 얼굴이 깨끗해지고 찢어진 옷은 단정한 도포로 변했습니다. 그는 윤선비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으나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원혼은 새벽 안개처럼 희미하게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선비는 다시 자신의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작은 소반을 차렸습니다. 투박한 사발 2개와 맑은 청주 1병, 안주는 북어포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윤선비는 맞은편 빈자리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도 술을 채운 뒤 허공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복의 김진사, 이제 가는 길 편안하신가. 자네 덕분에 오늘 밤은 술맛이 꽤나 쓰면서도 달구려 윤선비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기운이 밤새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빈잔을 내려놓은 윤선비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 이름 모를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깐 큰 선비와 억울한 귀신의 기이한 술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세상사 억울한 일이 많다 하나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그저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윤선비는 붓을 들어 낡은 화선지 위에 이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죄지은 자는 떨고 억울한 자는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한국적인 한과 해원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들은 극적인 공포와 정서적인 여운이 교차해야 합니다.